이춘재 논설위원 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이춘재입니다. 예. 사실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방금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상황 혹시 이 선거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이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재판으로 가겠죠? 그렇죠. 소청 예. 선관위에서 뭐 저 소청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선거 소송으로 가겠죠. 네. 법원에. 그럼 거기서 판단이 됐겠죠. 저희가 상당히 지난주에 네. 잠깐 재판도 전망을 했습니다만 뭐 재판도 어느 정도 좀 이를 진척할 수 있는 그 선거 그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재판 다시 그 재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뭐 커 보이진 않은데 그래서 법적으로 따지면은 별 무용한 일 같은데 아무튼 뭐 정치 공세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춘재 논설위원 모셔서 지금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예민한 주제 들고 오셨습니다. 이제 검찰개혁 추진단이 이제 보안수사권 관련돼서 이제 여당의 안을 넘기면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국회에서 수기를 거쳐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안이 한겨레 보도로는 보안수사권과 보안수사 요구권 복수안으로 전달될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왔고 검찰개혁 추진단에서는 정리해서 넘기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수사 지금 이제 뭐 여당이 이제 이 논의를 주도할 건데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여당 내에 이제 지금 강경파를 중심으로 하는 얘기는 이제 검찰에 보안수사권도 주면 안 된다. 완전 폐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대신 이제 검찰에 보안수사 요구권만 주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현행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그 고소인이 만약에 경찰의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이제 검찰이 송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 경우에 검찰이 보안수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보안수사 요구권만 준다는 얘기는 이 경우에도 검찰이 직접 보안수사하면 안 되고 경찰에 보안수사 요구를 해야 되죠. 대신에 아마도 이 보안수사 요구가 실제로 경찰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려면 아마 이제 그 보안수사 요구를 했는데 그걸 정당하게 따르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 그 담당 경찰관 직무 배제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제안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표현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요구권이라는 이 그러니까 요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직접 안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경찰이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직무 배제를 요구하거나 이런 거는 사후적인 문제고 지금 당장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즉각적인 해결책은 못 되잖아요. 그게 그런 거는 이제 검찰이 바로 잡아서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검찰이 바로 그걸 캐치해내면 바로 직접 보안수사를 해서 그 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기를 원하는 건데 피해자들은.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 상당한 좀 혼란이 있을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보안수사 요구권과 보안수사 이 부분은 보안수사를 검찰이 직접 보안수사를 하는 거하고 경찰이 다시 보안수사 요구하는 거하고 이 차이는 범죄 피해자들 입장에서 느끼기에 상당히 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수사라는 게 처음에 수사하다 보면 이게 수사의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수사기관이든. 근데 그거를 어떤 방향을 잡아서 결론을 냈는데 다른 기관에서 그걸 고쳐라. 이럴 경우에 잘 안 따르게 되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일종의 편향이 좀 있는 거죠. 확정 편향 같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많이 쓰는 심리학적 용어가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터널 시야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몰고 터널 들어가면 저 앞에 있는 터널 입구에 햇빛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보고 달리거든요. 양 옆에 이제 이런 것도 못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어떤 방향을 정하고 수사를 했을 때 뭐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미처 못 봤던 거 이런 것들이 다른 기관에서 지적을 하면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심리적 기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도 여당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할 건지를 상당히 좀 논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논의를. 이게 사실은 예. 전당대회 주제로까지 지금 비화될 움직임이 글쎄요, 뭐 있으니까요. 당 분위기를 좀 예, 뭐 그 전면 맞습니다. 폐지를 예.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권 때를 한번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권에서 이른바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했다가 네. 이게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사실상 뭐 검찰 정권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정치적 상황을 보면 그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이 상당히 좀 이반되고 흔들리고 막 이럴 때 검찰 개혁 이슈가 거기다 불을 질러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군요. 2020년이죠 그때. 예.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예. 이때 그때 상당히 갈등이 예. 있으니까 추윤 갈등이라고 해서 예. 그때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변곡점이 왔었거든요. 그때가 그때 이제 정권 교체론이 정권 유지론보다 훨씬 높아지는 그런 변곡점이 왔는데 그때 가장 큰 그 시민들의 불만은 이제 부동산 문제였어요. 예. 부동산 문제였지만 거기에 이제 추윤 갈등이라고 불리는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런 잡음들이 있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민심이 느끼는 건 뭐였냐면 이게 지금 정권이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엉뚱하게 지금 검찰 개혁 이런 걸 하고 있다. 예. 이런 식의 이제 민심 위반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좀 이게 상당히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지금 또 주식까지 또 자산 격차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당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검찰 개혁을 했는데 결국 범죄 피해자들이 우리 지금 더 범죄 피해 구제가 안 되지 않느냐 이게.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죠. 예. 그런 불만들이 커지면 좀 부담스럽겠죠. 예. 공교롭게도 상황이 그때하고 이렇게 대비할 만큼의 상황으로 그렇죠. 가고 되는 있는 거죠. 분위기입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정청래 대표가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본인의 이제 그 SNS에다가 이렇게 딱 간결하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의 상황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분위기가 지금 보안 잡히고 사건이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가 검찰 개혁할 때 해결을 못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네.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하자고 한 거였고. 네. 근데 지방선거 끝나고 그때도 쉽게 말하면 여당이랑 정부안이 이제 달랐던 거죠. 청와대 네. 안이랑.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거를 이제 자기 안대로 이제 고집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거는 뭐 이제 여당 대표가 이제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죠. 이게 이제 아젠다로 떠올라서 이거를 찬성하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당 대표의 후보군들의 입장도 바뀔 것 같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보안 수사권은 일단 정부안대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나 우려들이 있으니 이거는 어쨌든 뭐 그 검찰이 이제 사실상 검찰청 폐지되고 인지수사 다 맡기고 한 상황에서 이거는 그냥 민생 관련된 거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이거는 조금 여지를 남겨두자고 주장하는 후보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뭐 이슈가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의 진행 과정을 보면 문재인 정권 때와 달리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네. 뭐 옛날에 얘기하는 그 인지 수사 직접 수사하는 거는 그 통로는 막아놨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우리가 비난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이 직접 자기네들이 사건을 골라서 들어가면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는 행태를 보였던 거였는데 여기에 대한 건 사실은 막혀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건 보안 수사권을 주게 되면 직접 보안 수사도 그런 식으로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실제로 몇몇 사건들이 있었죠. 뭐 대통령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 수사를 갖다가 그렇게 예. 확대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 그 시민들, 범죄 피해자들, 특히 이제 뭐 스토킹이라든가 성범죄 관련들, 예. 특히 이제 피해자가 이제 여성인 경우, 그다음에 뭐 장애인 이렇게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권리 구제가 제대로 안 되는 형태로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다. 예, 그래서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를 인정할 그 범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당 쪽에서. 예. 알겠습니다. 당에 이게 보면 사실은 그 당 민주당의 길을 보면 초기에는 보안 수사권 폐지가 줄이었죠. 민주당 내에서는 줄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밝혔고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쪽에서 이제 그 보안 수사권을 최소한의 보안 수사권은 줘야 된다. 이게 이제 피해자들 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목소리가 그렇게 그 대세를 흔들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당내 그 균열 상황과 이게 결부가 되면서 이게 10월 달에 공소청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그러려면 보안 수사권 여부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지만이 그 조직이 출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형사소송법을 하려면 한 8월쯤에는 해야지만이 될 거고 결국은 이제 8월 17일 날 전당대회가 좀 앞당겨지면서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이 보안 수사권 문제가 이것이 최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주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가 돼서 한쪽은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정청래 대표 쪽은 그렇게 나올 거고 한쪽은 이게 최소한의 보안 수사권 이건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각이 나뉘어질 겁니다. 네. 나뉘어지고 한쪽에서는 틀림없이 정청래 대표 쪽과 정청래 대표 쪽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게 검찰과 이쪽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렇게 뭐 커넥션 뭐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네.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뭐 그런 건 뭐 그건 뭐 나중에 일어날 얘기겠지만 그리고 이제 정권 송치 그리고 별건 수사를 네. 배제하면 보안 수사권을 줘도 이게 범죄 피해자의 범죄 피해자들 위해서는 이거는 최소한의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권한을 주면 어떤 네. 기관에 권한을 주면 사실은 권한에 따르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만약에 이런 보안 수사권까지 주지 않는다. 그러면 검찰이 이른바 이 수사를 바로잡거나 기소할 때, 공소할 때 어떤 그런 그 수사를 바로잡고 공소가 유지돼야 할 그런 의무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버리면 그러니까 그 경찰 수사의 약점이 뭐냐면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네. 전문가일지 모르겠으나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이게 뭐 나중에 이게 무죄가 나거나 또는 뭐 그 범죄가 잘 안 돼 성립이 안 되는데 이걸 만약에 무리했거나 그런 식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결론을 냈을 때 나중에 만약에 무죄가 나면 거기에 따른 또 그 피고인의 그렇죠. 피의자의 네. 또 반론이나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불이익도 있고 그러니까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경찰 수사할 때 법리 적용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들이 한번 스크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죠. 다만 한 가지 굳이 사족을 붙인다면 보안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 기존에 원죄가 있는 검찰 예. 특히 검찰의 특수부 출신 검사들은 공론장에서 발언을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공론에 끼는 순간 그 논쟁이 왜곡됩니다. 예. 왜곡되고 그 발언의 진위를 의심하게 돼서 그 정상적인 논의가 제대로 잘 진행 안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까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은 부끄러워하고 자신들을 성찰하는 게 먼저입니다. 예. 그 검찰이 나서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고 뭐 범죄 피해자들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 논의 자체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여러 의견 주고 계신데 그 주민주님이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정청래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의견 주시면서요. 예, 의견 올려주신 것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민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셔가지고요.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징역 30년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돼서 이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 헌재 결정문, 그다음에 이제 직위원 1심 재판 거기에 나오는 그 결정문에 나오는 이제 그 사실이 있거든요. 공소 사실이라고 딱 한 부분 인정되는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윤석열이 비상계엄이 잘못되긴 했지만 그 비상계엄의 그 동기 그 뭐였냐면 이제 야당의 뭐 이른바 국회에서 야당이 여러 가지 법안 의결이나 이런 것들을 뭐 강행 처리한다든가 또는 예산 삭감 그다음에 탄핵 남발 이런 것들에 따른
그래서 그거로 인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동기 이런 부분을 인정한 대목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이 이적 30년 요 판결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다 지워지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걸로 된 게 뭐냐면 그 2024년 9월부터 네. 이 무인기나 이 부분에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번 이적 판결을 보면 그 30년 판결 보니까 그 직위원 재판부 1심 판결에 보면 2024년 11월 말에 있었던 그렇죠. 그 예산 삭감 예. 그게 이제 1차적인 동기가 됐고 2차적인 동기는 2024년 12월 2일인가요? 그 감사원장 네. 탄핵 네. 이 두 가지를 딱 짚어서 이제 요게 계기가 됐다는 식으로 판결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적 판결문을 보면은 이미 2024년 9월부터 무인기에서 북한을 자극해서 그걸로 이제 비상계엄의 그 동기를 삼으려고 했다는 취지니까 이 재판에 의해서 앞에 얘기했던 그런 사실관계가 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조은석 내란 특검 발족할 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사초를 다시 쓰는 심정으로 우리 수사를 하겠다 이랬거든요. 예. 조은석 특검이 네, 그런 그렇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헌재 결정문하고 이제 헌재 결정문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때 이 네. 헌재 결정문 자체가 나중에 이게 정말 역사가 되면 마치 윤석열의 비상계엄의 그 동기 그 부분은 야당이 어떤 그 분탕질한 네.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 대한 동기를 인정한 거 아니냐 이게 역사가 되면 곤란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이적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유지에 성공해서 징역 30년 받아낸 거는 그런 역사적 그 사실이나 이런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판결문을 보면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작전의 외형을 빌려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데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렇죠. 저는 이 대목을 읽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죠. 국민과 군의 인명피해 위험을 초래했고 무인기 추락으로 군사기밀이 노출돼서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 뭐 이런 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렇죠. 예,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면 뭐 2024년 10월에서 11월에 무인기 침투 심리전단 살포 작전을 9차례 펼쳤다든가요. 그리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이라든가 뭐 방공무기 이용해서 한강 중립수역 상공 경고 사격 뭐 이런 것까지 보면 북한 도발 유도했다는 것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성공했으면 이렇게 성공했으면 아마 유혈 사태가 많이 나중에 났겠죠. 정말 큰일 날 네. 뻔했다. 그래서 일반 이적죄를 이렇게 인정한 것이 사실 사상 첫 사례라고 그렇죠. 봐야겠죠. 예. 기소도 그렇고 공소시효가 그랬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예. 좀 크게 의미 부여를 좀 할 것 예.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선고의 의미 더해서 시간이 좀 다 돼서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변호인이 보통 이런 선고가 예. 끝나면 본인들이 입장을 내놓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김계리 변호사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 아주 언론지상에 뜨거웠습니다. 네. 화제가 됐고요. 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호사들이 이제 판결에 뭐 법리나 이런 것들이 오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판결 내용을 하는데 지금 김계리 변호사는 나중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기가 운 이유는 간첩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여기서 간첩을 얘기한 거는 문맥상 재판부하고 특검이에요. 지금 그렇죠. 보면. 예. 재판부하고 특검이 예. 간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 어떤 품위 유지 위반 이런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변협 징계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법조인들이. 그리고 변호사 대한변협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게 좀 징계를 해서 어떤 그 변호사 단체가 사실은 공익성이 있는 단체거든요. 이게 법정 단체고 단순히 직역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의 무슨 뭐 이익만 보호하는 단체가 아니고 일종의 재판이나 이런 그 사법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공정성, 공익성 이런 부분에 기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김계리 변호사나 이 윤석열 변호인단 특히 이제 김영현 변호사 했던 그 이하상 변호사 지난번에 그 법정에서 소란 피웠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 유튜브 방송의 그 내용만 징계를 했거든요. 대한변협. 그러니까 지금 대한변협 집행부가 상당히 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변협의 그 대법관 후보 추천권을 포함해서 여러 공직에 대한 추천권이 있어요. 대한변협에. 근데 이런 공익성을 지키지 않는 단체 그냥 직역 단체에 불과한데 어떻게 뭐 그런 추천권을 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회수해라 이런 지적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변협의 그 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주 그 한상진 기자 나와서 그 재판 윤석열 재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관련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화제가 됐던 내용은 그 윤석열이 이제 허리가 불편하다고 하면서 2시간 내내 다리를 꼬고 있었다. 이것이 이 우리 시청자들한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의 어떤 시그니처 모습이 쩍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것에 대해서 해명도 했습니다. 나는 다 허벅지 살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사실은 윤석열 총장 시절 검사 시절에는 좀 친분 만남이 좀 있으셨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었어요. 없으셨어요? 없고 저희 다른 보초팀 기자들은 많이 만났죠. 많이 만났는데 뭐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튼 말도 많고 뭐 자세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한상진 기자 뭐 제가 잘 아는데 유심히 잘 봤네요. 자기 재판에 가가지고 왜 그랬냐면요. 네. 본인이 이 다리를 꼬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심하게 혼났나 봐요. 재판장한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다리 못 그런 꼬게 상황이기 해요. 때문에 좀 그렇게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세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요. 늘 5분 정도는 오버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시간 맞춰서 끝내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